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일단은 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 양상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벌어졌던 좀 특이한 점들, 그리고 이제 교훈이 되는 부분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이 무렵 때가 이제 거의 이제 50을 바라보실 때예요. 이제 2차 출전을 앞두고 있을 때가 50을 바라보고 있을 때인데, 요때 이제 조금, 과거에 이제 젊으셨을 때의 모습과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좀 이제 보여주는 게 일단 우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이제 밑에, 이제 부장 중에 이제 권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준을 이제 순천 감사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전시인데 밑에 있는 부장을 데려간다는 건 사실 이제 지휘관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시는 이 시점에서는 의외로 순순히 보내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그리고 책에서의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좀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이제 젊었을 때는 철저히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벌을 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많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드시고 나서부터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보여주신다. 이런 이제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권준을, 이 권준이 이제 유능했나 봐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해전에서 멀리서 적장을 활로 맞춥니다. 맞춰서 떨어뜨린 거를 다른 부장이 가서 이제 건져가지고 목을 베버리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제 왜구들이 겁을 먹고 이제 핵으로 이제 그 해안가로 이제 배를 버리고선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를 다시금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일단 보내줬다가 지혜롭게 잘 데려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차 해전은 이제 그 사천해전, 이제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그리고 율포해전, 이제 요 4번의 해전이 이루어지는데, 요 2차 출전까지도 일본이 정말 이제 그 대규모 선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작정하고 덤볐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노략질을 하고 있는, 해안가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 이제 적들을 이제 분멸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이때 당시에 쳐들어왔던 일본군이 보통 군대는 아니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도망도, 물론 도망갈 때 도망도 갔지만, 해안가에 배를 정박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은 절벽에 있고 절반은 배에 있으면서 장사 진영을 갖추면서 썰물까지 이용하면서 이제 막 이순신 장군한테 집요하게, 썰물이 되면 이제 배가 깊숙이 못 들어오니까 그 거리가 이제 벌어지는 걸 이용해서 조총으로 응사하면서 막 대항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정말 이제 엉터리 군인이 아니라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정규군이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이 또 하나 이제 나오는데, 사천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왼쪽 어깨에 이제 총상을 입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난중 일기에도 나오는데요. 두고두고 계속 이순신 장군이 툭하면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이제 아파하신 이제 그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천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밀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배가 이제 해안가 쪽으로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화포를 날림으로써 이들을 다 분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해서 장수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컨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적병이 조총을 막 쏘니까 앞으로 이제 병사들이 잘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몸소 이제 이순신 장군님과 몇 장군들이 앞장서서 나갔다는 얘기죠. 나가니까 이제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어깨, 그리고 두고두고 나중에 부상으로 아파하실 상황이면 나가서 쉬셔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뒤이어 3번의 해전을 더 치르면서 10일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1차 출전에 비해서는 길이만도 2배에 다다르는 길이를 소화하시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씩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 4번의 그 해전의 승리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해군이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사실은 그 1차 출전 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께서 최초로 1차 출전을 하려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사실은 있었냐면,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소문으로 계속 일본군이 뭐 이제 조선군을 계속 이기면서 파적지세로 올라가고 있고 조선 왕이 뭐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탈영병이 한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탈영병이 탈영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 자신의 이제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이 탈영병이. 그래서 이 탈영병은 아니다, 난 탈영하려 한 게 아니다. 난 어머니를 잠시 뵙고서는 다시금 배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 기어이 참수를 해버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도 육군으로 이제 군인들을 쭉 끌고 갈 때 막 탈영병들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그나마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해군이었기 때문에 일단 배에만 타면 이제 탈영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배를 타기 전에 탈영병도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 탈영병이 발생할 수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는 두 번의 해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셨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사라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를 하셨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적군들이 버린 그 이제 노량문들 있죠.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당연히 다시 챙기셨고, 이거를 역시 또 놀랍게도 쭉 돌아가시는 길에 해안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파직을 당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전사하시잖아요. 결국엔 노량해제 그때 마치 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너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 일은 이제 그 임금이 알았을 때는 너무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일.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 쪽에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법한 그런 일이기도 하긴 하다. 근데 아무튼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당장 백성들이 너무 다 굶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애민 정신을 발휘하셨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전쟁을 이기서 군량미를 쌓아두기보다는 죽어가는 백성을 또 이제 돌보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자,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평판에 올라가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항해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군이었다 탈영을 해서 난 조선인으로 살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도저히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감을 느낀 가운데 일본 군이었다가 탈영을 해서 이제 조선인으로 살겠다고 기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 군용으로 많이 찾아왔대요. 이 덕망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항해자들이 또 이제 편하게 따로 살 수 있게끔 제법 괜찮은 지역에 이제 마을을 만들어 줬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정착하게끔 도와줬다라고 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대단히 감동적인 또 그 기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2차 해전 때는 생각보다 조금 이제 부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부상자가 이제 34명이나 나왔고, 왜냐하면 이제 왜군들도 좀 더 머리를 써서 조총 사격권 안에 이제 들갓김 해가지고 막 더 격렬히 이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13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님께서 사망자를 기록을 하는데 그냥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나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뭐 몇 명은 이렇게 조총에 맞아 죽었고, 또 이제 한 명은 절벽에서 이제 도망치는 왜구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되돌아서 칼을 휘두르는 왜병에게 칼에 맞아 죽었고, 또 이제 나머지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왜군도 조총만 쓴 게 아니라 화살도 썼어요. 보면 이제 화살의 부상을 좀 많이 당합니다. 왜군의 화살에 의외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부상을 어떻게 당했고, 또 놀라운 것은 노비까지도 명단을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 취급 안 했죠.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죽은 노비가 어떻게 죽었는데까지 다 기록을 했고, 부상자들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상당했는지 정교하게 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걸 다 장계를 올렸고, 죽은 군인의 가족들에게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다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도록 했고, 그리고 휴량전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쌀과 이제 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이제 적용을 시켰다. 참, 뭐 되게 거의 뭐 성인 같은 모습이 되게 상상이 안 가는, 이렇게 전쟁 중에 정신이 없는 이 와중에서도 그렇게 배고프고 이제 굶주리는 백성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최대한 다 챙겨주려고까지도 했다. 라는 이 모습들이 보여주는 게 이제 2차 해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거북선이 이때 또 이제 최초 등장을 해서 사실 왜군의 배가 보통 이제 판옥선보다 좀 작았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대장선은 이제 판옥선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장선이 너무 크니까 거북선이 실제로 영화처럼 들이받아서 거기 이제 화포까지 달려서 부숴버렸다는 뭐 또 이런 기록도 있고 해서 그 거북선도 이제 사용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이 이제 그 2차 해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단한 위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삶 속에서 이제 닮아가면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